인물을 그리는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일러스트의 주제가 인물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인데요. 인물 묘사 기술 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는 평면상의 입체를 표현하는 양감의 묘사와 매력적인 체형과 자연스러운 포즈와 제스처, 감정이 공감되는 표정의 묘사, 이렇게 5가지 요소입니다. 이번 영상은 위의 카드와 연결된 영상, 리듬선을 활용한 인체 드로잉의 후속 영상으로 리듬선을 이용하는 방법만으론 대응하기 어려운 다양한 포즈를 그리기 위해 포즈를 접근하는 기법 6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기법은 옆면과 측면의 인물을 그릴 때 사용하는 비대칭선을 조합한 묘사 기법입니다. 옆면이나 측면은 리듬선과 요소가 좌우 또는 위아래로 분명하게 나눠져 보이는 뷰 각도의 포즈를 그릴 때 적합한 접근 기법입니다. 두 번째 기법은 웅크리거나 뭉쳐있는 인물을 그릴 때 사용하는 연상 도형을 활용한 묘사 기법입니다. 세 번째 기법은 다양한 형태로 구부러져 있는 인물을 그릴 때 사용하는 리본을 활용한 묘사 기법입니다. 리본에 두께를 주면 비틀린 토로소를 그릴 때 활용할 수 있는데요. 리본은 인물 외에도 다양한 생물의 비틀린 형태를 묘사하기에 좋은 기법입니다. 네 번째 기법은 축소된 내길이가 많이 발생하는 포즈의 인물을 그릴 때 사용하는 단면 등고선을 활용한 묘사 기법입니다. 주로 좌상이나 와상의 포즈를 그릴 때 많이 활용됩니다. 다섯 번째 기법은 역동적인 포즈의 인물을 그릴 때 사용하는 뼈대선과 중심축을 조합한 묘사 기법입니다. 팔다리의 움직임이나 포즈가 강조된 자세를 그릴 때 효과적인 기법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기법은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콘테라포스트 포즈를 취하고 있는 인물을 그릴 때 사용하는 C선과 S선을 조합한 묘사 기법입니다. 다른 말로 리듬선 묘사 기법인데요. 이 기법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자료의 포즈를 그려보고 가볍게 초벌체세까지 진행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그림 여행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사물의 외곽은 보는 각도의 90도로 잘라낸 단면선과 일치하는데요. 실제의 형태는 외곽선의 앞뒤로 깊이의 길이를 가진 부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부피를 느끼는 감각을 지칭을 한 단어를 양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인물을 그리는 기본적인 개념은 바로 이 양감에서 시작됩니다. 양감의 표현은 평면의 그림을 입체로 보이게 하는 착시를 유도하는 드로잉 기법입니다. 평면을 입체로 보이게 하는 대표적인 기법은 크게 명암법과 원근법이 있는데요. 원근법은 다시 투시도 원근법과 공기 원근법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양감을 표현하는 기법은 입체로 보이게 하는 형태를 왜곡하는 방법과 명암을 표현하는 2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명암의 표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형태의 묘사에 적용되는 양감 표현의 기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박스는 입체를 인식하거나 그리는 가장 작은 단위의 도형 중 하나인데요. 인물을 입체적으로 보이게 그리는 연습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바로 박스 안에 인물을 그려 넣는 것입니다. 방법은 단순한데요. 일단 박스를 그리고 그 안에 인물의 실루엣을 부분적으로 그려 넣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려 넣는 이유는 수평선의 레벨을 맞추기 위함인데요. 박스의 가장 높은 선과 가장 낮은 선의 중간을 나누고 나머지 영역도 가상의 그리드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실루엣을 그려 넣습니다. 보조선을 많이 쓰지 않고 투시를 그럴듯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대칭 요소를 가상의 수평선 위에 잘 맞추기만 해도 어느정도 투시가 엇나가지 않는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정석은 정확하고 세부적인 그리드를 그린 후 형태를 그려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요. 그리드는 말 그대로 보조적인 가이드일 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방법과 형태가 익숙해지면 그리드 자체를 간소화하거나 점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목발을 걸을 수 있을 때까지만 보조로 사용하듯 목발 자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게 목표는 아닙니다. 가이드선은 어디까지나 그림을 그리는 도우미 역할이며 그리드선의 최종 목표는 가이드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고 그리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당연할 만큼 익숙해지도록 반복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양한 박스의 다양한 포즈를 반복하여 그려보겠습니다. 반복 훈련이 익숙해지면 지면에 그리드를 그리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놀라운 현상을 경험하실 텐데요. 이건 절대 약을 파는 게 아닙니다. 그림을 배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직접 그려보는 실기 연습 방법이 있고요. 책이나 강의를 통해 원리나 이론을 배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조적인 수단으로는 진행 영상이나 과정샷을 통해 작업 과정의 절차를 숙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빠르고 직관적인 방법은 직접 그리면서 경험을 쌓는 실기 연습 방법인데요. 실기 연습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모작과 창작으로 구분합니다. 모작은 사진 모작과 기존 작품의 모작이 있는데요. 기존 작품의 모작은 복제와 변형, 그리고 오마주 또는 팬아트가 있습니다. 복제는 말 그대로 원본과 동일하게 그린 것을 의미하고요. 변형은 원본에서 요소를 추가하거나 빼거나 변형을 하여 응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뭔가 종류가 많죠? 오마주는 존경 또는 존중을 뜻하는 프랑스어로 작가와 작품의 영향을 받아 그와 비슷한 작품을 창작하거나 원작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팬아트는 주로 만화, 영화, TV 시리즈 드라마나 비디오 게임 등에서 팬들에 의해 등장인물 등의 측면에서 원작과 달라진 작품을 의미합니다. 좀 더 넓게 보자면 사진도 작품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진도 작품 모작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모작의 형태를 굳이 다양한 명칭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모작을 하는 행위의 이유와 목적이 방법과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시선으로 적용되고 논란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림을 배우는 목적이 한정하여 모작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림을 빨리 배우시길 원하신다면 최대한 다양한 종류의 이미지를 많이 모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일반인이 대중문화 속의 그림을 배우기 위해선 모작은 필연적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림을 직접 그려보면 눈으로만 감상할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를 몸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보조 학습 수단으로 과정 영상을 반복 시청을 강력히 추천드리는데요. 과정 영상의 시청은 진행 절차를 자연스럽게 숙지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기술의 훈련은 실제 경험에 더불어 모의 훈련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마치 운동선수들이 시합 또는 훈련 전 명상을 하며 머릿속으로 동작을 복기하거나 의사들이 수술 영상을 반복하여 시청하며 과정을 숙지하는 방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상 그림의 기초를 학습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일단 직접 그려보며 경험으로 체험해보고 본인의 부족한 부분이나 어려웠던 부분을 인지한 상태에서 잘하시는 분들의 과정 영상을 반복 시청하여 진행 절차를 자연스럽게 숙지한 후 다시 그것을 직접 그려보는 것을 반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연습에 의해 과정이 익숙해져서 어느 정도 원하는 결과물이 손에서 나올 때쯤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연습했던 기술을 과정을 이해하고 이론을 연결시켜 공부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그 기술이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 모든 영상의 후반에서 반복적으로 말했던 최고의 스승은 반복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선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크게 개념선과 표현선으로 나눠집니다. 개념선은 주로 측정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측정선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디아도잉이나 건축물, 기계를 그리는 게 아니라면 측정선은 직선을 주로 사용하고 표현선은 곡선을 주로 활용합니다. 이유는 효율 때문인데요. 저의 경우 큰 곡선을 사용하면 시선이 왜곡되어 정확한 비율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대부분 공감했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작업 초반에 비율이나 길이를 설정할 때는 직선을 활용하여 후반 작업의 수정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선을 활용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측정은 전체 키의 길이, 중간의 위치, 어깨의 각도와 골반의 각도, 무릎의 기울기와 무게중심 등이 설정되는데요. 포즈를 이루는 이런 큰 기울기들이 설정되면 그 다음은 실루엣을 이루는 요소들의 기울기를 설정합니다. 종아리나 허벅지의 기울기가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이 정도까지 큰 기울기가 정해진다면 바로 표현선으로 패턴 묘사를 시작합니다. 패턴 묘사는 브러쉬 툴을 활용하여 곡선으로 표현하는데요. 이때 많은 교재에서 제시되었던 도형이나 인체 모형 또는 중간 형태를 그린 후 덧그리는 방법을 선택하기보단 최종 형태의 패턴을 바로 그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건 역시 작업 효율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작업의 단계를 많이 두는 것은 이것저것 확인할 수 있어서 확신을 갖고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치명적인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돌아서 가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직감으로 그림에서 어색한 것을 단번에 알아채는 경험을 하곤 하는데요. 이런 빠른 직감 능력을 활용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작업 순서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단계별 과정을 쌓기보다는 최종 형태의 묘사를 일단 진행하고 어색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만 추려서 정석으로 진행하여 수정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서의 방법을 처음부터 사용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정석으로 꾸준히 연습하다 어느 순간 너무 익숙해져서 일부 과정이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 이런 방법을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루한 감정이나 권태감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좋다는 뇌의 신호니까요. 이번엔 입체를 확정짓는 기준선 등고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고선은 다른 영상에서 벌써 여러 번 다루었던 주제인데요. 오늘은 인물을 그릴 때 주로 활용되는 기법들을 기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등고선 하면 주로 크로스 섹션, 즉 단면 등고선이나 지도에 활용되는 적층 단면선을 생각하실 텐데요. 등고선은 그 외에도 외곽선이나 그림자선, 주름선, 모서리선, 자유단면선 등 활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보면 실루엣의 간지선과 절지선도 등고선의 일부입니다. 등고선을 잘 활용하면 보조선 없이도 입체를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같은 포즈를 다른 비율로 간지와 절지선을 이용하여 큰 형태를 잡아봤습니다. 이번엔 주름선과 그림자선을 활용하여 노인의 얼굴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자선은 전체의 조형과 빛의 방향을 복합적으로 내포하는 등고선입니다. 계산은 조금 어렵지만 형태를 표현하는 가장 빠른 선 중 하나입니다. 주름선은 세부적인 패턴을 표현하기에 가장 직관적인 선입니다. 이쯤 되면 둘 중 어떤 선을 먼저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일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사실 이 문제는 본인이 형태를 인지하기에 편한 순서로 진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의 경우는 전체적인 형태와 조형의 설정이 필요할 때는 그림자선을 활용하여 묘사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그리다 보면 추상적인 형태가 더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막상 주름선과 모서리선으로 세부 패턴을 묘사했을 때 처음에 좋은 느낌이 사라져서 작업을 진행할수록 실망하게 되는 상황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세부 묘사의 진행을 불편해하면 안 됩니다. 과정에 취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완성을 미루게 되니까요. 결국 본인이 마침표를 찍고 완성한 그림의 발전이 실제 자신의 실력의 발전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림이라 하더라도 내일 어떻게 보일지는 장담하기 어려운데요. 그런 감정 기복의 반복도 경험치를 늘려주는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영상을 제작하면서 지난 영상을 보다 보면 혼자서 얼굴 뜨거워지는 순간이 많은데요. 그래도 경험치를 생각하면 계속 그리는 게 멈추는 것보단 낫습니다. 이번 그림도 세부 묘사를 진행해보니 처음 느낌에서 많이 후퇴했네요. 외곽선을 간지선과 절지선으로 구분하여 복잡하게 얽혀있는 인체 포즈의 조형관계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간지선과 절지선 기법도 기본적으로는 매우 단순한 규칙이 적용되는데요. 포즈의 구도가 확정됐다면 실루엣은 앞에 있는 형태부터 묘사를 진행하고 뒤에 중첩되어 있는 형태를 나중에 묘사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을 하는 것 같겠지만 대부분 스케치가 꼬이는 케이스는 이 단순한 순서를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몸을 복잡하게 웅크리고 있거나 2명 이상의 사람이 뒤엉켜 있는 포즈를 그릴 때는 중첩 관계에 따른 작업 순서가 작업의 난이도 기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단순하지만 중요한 규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앞에 있는 외곽선을 먼저 그리고 뒤에 중첩된 요소의 선을 나중에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규칙도 익숙해지기 위해선 반복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복잡한 포즈를 그려보겠습니다. 인물을 그리는 과정을 크기별 작업 범위로 정리한다면 폼과 패턴, 세부 패턴과 재질 순으로 4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폼 단계에서 진행하는 요소는 뷰와 체형, 그리고 포즈를 다룹니다. 패턴 단계에서는 얼굴과 헤어, 손발의 포즈, 의상과 방어구의 실루엣 절단과 접합 등을 설정합니다.
세부 패턴 단계에서는 주름, 요철, 모서리 등의 묘사 기법을 활용하여 의상의 핏과 세부 디자인에 해당하는 재봉선과 무늬 등 의상의 조합과 레이어드를 설정하고 작은 액세서리 요소를 추가합니다. 재질 단계는 재질 패턴과 재질 속성 두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재질 패턴은 피부, 털, 뼈, 금속, 천, 가죽 등의 재질 패턴을 구분하는 단계이고요. 재질 속성은 재질 표면의 빛에 대한 확산이나 반사 정도와 투명 정도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물론 이번 영상의 주제는 포즈 스케치를 접근하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후속 영상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는 그림은 간지선과 절지선을 활용하여 커플의 포즈를 표현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커플의 포즈 연출은 영화나 드라마, 만화 등 다양한 매체에 필요한 요소인데요. 인간관계가 중심이 되는 컨텐츠를 제작한다면 이런 연출을 필요로 하는 상황은 반드시 찾아올 텐데요. 미리 어느 정도 준비를 해둔다면 그런 상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드라마는 모든 장르가 후반에 대부분 연애물로 수렴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의학 드라마에서는 의사가 연애를 하고 수사 드라마에서는 형사가 연애를 한다는 유머가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최근엔 그 추세가 많이 변하긴 했지만 그래도 인간관계라는 테마는 드라마의 요소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관계를 표현하는 주된 요소는 사람 간의 거리와 제스처, 표정, 포즈의 중첩에서 보이는 상황과 친밀도의 느낌인데요. 그런 부분을 어색하지 않게 표현하기 위해선 간제선과 절지선의 개념을 적절히 적용하면 관계의 장면을 어렵지 않게 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물의 포즈를 접근하는 6가지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비대칭선의 조합인데요. 한쪽 면은 부드러운 흐름선을 사용하고 다른 한쪽 면은 요소의 포즈를 묘사하는 기법입니다. 주로 옆모습이나 측면 뷰에서 보이는 동물이나 인물을 그릴 때 사용하는 기법인데요. 흐름선은 말과 같은 사족 동물은 위쪽에 표현하고요. 사람은 옆쪽에 표현합니다. 그리고 고릴라같이 애매하게 서 있는 애들은 사선 방향으로 표현합니다. 알아채셨겠지만 흐름선은 척추선을 의미하고 정측면과 옆면의 뷰에선 척추선이 한쪽 실루엣에 걸치게 되는데요. 이 특징을 그리는 순서에 접목한 방법이 바로 비대칭선의 조합 기법입니다.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하자면 비대칭선의 조합은 옆면과 측면에 인물이나 동물의 실루엣을 그릴 때 부드러운 척추의 흐름선과 요소를 표현하는 복잡한 선을 구분하여 그리는 방법입니다. 그림은 초기에 어떤 개념을 갖고 접근하냐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작업이 진행될 수도 있고 과정이 꼬이면 여러 번 불필요한 수정을 거칠 수 있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릴 이 개념들은 포즈에 따라 효율적인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전제에서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6가지 접근 개념을 압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고민하기에 따라서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도 있는데요.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되면 후속 영상을 제작하여 다시 업로드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강좌나 학원을 선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비슷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선택 기준은 2가지입니다. 첫째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그 강좌가 본인에게 필요한가입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의 강좌도 실제로 본인이 쓰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강좌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둘째로 강좌가 제시된 포트폴리오와 동일한 또는 더 높은 완성도를 가진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좌를 선택하는 기준은 광고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과정이 궁금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막상 강좌의 내용을 보면 완전 기초를 다루거나 광고의 내용과는 무관한 내용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명 포트폴리오 낚시라고 하는데요. 사실 결과물 그 자체로도 매우 좋은 교재가 되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학원이나 과외교재를 찾는 이유는 초보자들은 결과만으로는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실질적인 과정을 유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물에 대한 제작 과정이 더욱 궁금한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일반적인 기초를 배우실 거라면 유튜브에 좋은 강좌 채널도 많고 핀터레스트에 공개된 이미지를 연구하는 것만으로도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굳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제시된 포트폴리오와 다른 커리큘럼을 제시하는 강좌는 믿고 거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자본은 매우 한정적이니까요. 지금 그리는 그림은 비대칭선을 조합하여 실루엣을 만들고 옆면과 측면의 동물과 인물의 포즈를 그리는 과정입니다. 몸을 구부린 인물의
포즈와 일어선 동물의 포즈를 번갈아 그려보면 동물과 인물의 구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팔의 상박과 하박, 그리고 다리의 허벅지와 종아리의 길이는 동물의 비율과 비교해봤을 때 동물이 길이가 짧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 동물들은 사람으로 치면 손과 발에 해당하는 관절 요소가 길게 발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리의 경우 복숭아뼈의 위치와 앞꿈치까지의 길이가 종아리의 길이만큼 길게 발달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과 인물의 포즈와 형태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며 그리다 보면 누군가는 불편하겠지만 인간과 동물은 분명 같은 뿌리에서 나온 친척이라는 확신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엔 엎드린 포즈를 그려보며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족보행은 동물에 특화된 동작으로 인식되곤 하는데요. 이런 포즈를 접근할 때는 척추선이 지면과 평행하기 때문에 흐름선을 가로로 위에 배치하여 그리게 됩니다. 당연히 요소선들은 아래에 배치하게 되는데요. 앉은 자세도 서 있는 포즈와 같이 지면에 척추선이 세로로 배치된 형태로 묘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다리가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형태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엎드린 포즈와 사족보행을 그릴 때의 이미지를 회전시킨 듯한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 방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포즈를 그려보겠습니다. 비대칭선을 조합하여 포즈를 그리는 방법은 동물의 옆면에서 측면까지 서 있거나 달리며 기울어지거나 엎드린 포즈를 그릴 때 초반에 실루엣 그리기에 사용하는 스케치의 접근 기법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초반의 접근 기법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형태나 패턴은 별도의 연습이 필요한데요. 인물과 동물의 해부학을 공부해 두시면 실루엣의 패턴을 채워넣을 때 어떤 요소를 채워넣을지에 대한 막연한 고민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진을 묘사하는 경우에도 겉으로 드러나 피부에 암시된 근육이나 뼈를 어색하지 않게 묘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런 공부들을 지금 당장 전부 진행할 필요는 없고요. 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자료를 찾아봐도 늦진 않습니다. 영상에 소개되는 방법과 내용들은 공부에 도움이 되는 요소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니까요. 영상 내용을 잘 걸러서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과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습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가장 많이 참조한 도서는 펠트그린의 동물학 기법과 루미스의 인물학 기법입니다. 그리고 구글 이미지와 핀터레스트로 그때그때 검색한 이미지를 모작하며 든 생각을 근거로 몇 가지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작업 과정의 패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그림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같은 방법으로 비슷한 포즈들을 한 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자신이 좋아서 시작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인데요. 사실 좋아서 하는 일이 항상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좋아해서 시작했던 일도 시간이 지나면 재미가 없어지고 힘든 시간이 다가올 수 있으니까요. 저의 경우 그림을 손에 익히기 위해 반복 학습을 하는 과정이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 고된 시간을 이겨내야 결실을 맺듯 저도 이 시기를 넘기기 위해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그런 시기를 빨리 벗어나려고 무리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든지 시기가 있듯이 무던하게 그런 시간을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방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반복 연습에 권태를 줄이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같은 포즈를 다른 체형으로 그려보기, 같은 포즈를 성별을 바꿔 그려보기, 같은 토로스를 활용하여 팔다리에 변화를 주어 다른 포즈로 그려보기, 비슷한 포즈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등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은 포즈별 차이점과 유사성을 비교하면서 포즈의 다양성의 영역을 넓히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만큼 살아 움직이는 동물이나 인물이 작품의 이야기 안에서 다양한 포즈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 대비하는 연습이라 생각하면서 연습하는 목적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비대칭선을 조합하여 다양하게 응용하여 그리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법을 굉장히 오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도 많은 숙지를 거치면 변이가 일어나듯 그림 기법도 오래 고이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변형되기 마련인데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은 원론적인 부분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기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주로 직선과 곡선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가이드선을 그릴 때도 사용하는 툴을 직선 툴과 브러쉬 툴로
번갈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역시 효율 때문인데요. 직선 툴만큼 직선을 빠르게 그릴 수 있는 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서 툴을 사용할 때도 직선 툴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곡선이 필요한 경우 Alt를 눌러 툴을 임시로 교체하여 곡선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반엔 직선을 많이 쓰고 있다는 방증인데요. 포즈를 잡는 비대칭선의 조합 기법에서도 직선과 곡선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팔다리는 사실 곡선보다는 직선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실루엣의 영역이 확정되면 그 안에서 브러쉬로 패턴 스케치를 진행합니다. 묘사의 단위는 최종 단계의 세부 패턴 단위로 묘사를 진행하고요. 스케치가 어색하게 진행되면 그 부분만 따로 폼 단계로 단계 하향해서 다시 그려보고 그 위에 패턴을 그려 스케치를 정리합니다. 바로 스케치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런 것 뿐입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너무 많은 걱정을 하면 배가 출발을 못하는데요. 때론 자신의 직관을 믿고 적당한 선에서 느낌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벽에서 점프를 해봐야 자신의 점프력을 확인할 수 있듯 일단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이드선이라는 안전망이 이미 그려져 있기 때문에 크게 실패할 일은 없습니다. 이번엔 같은 방법으로 가이드선 없이 크리처의 포즈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반복했던 포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즈가 손에 익은 상태인데요. 새롭게 추가되는 요소는 크리처들의 피부 패턴들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보면서 차분하게 묘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중요한 규칙은 앞에 있는 요소를 먼저 그리고 뒤에 중첩되는 요소를 나중에 그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꼬이면 그림의 형태 자체가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그래도 계속 도전해보는 게 좋습니다. 곧 익숙해지면 쉬워지는 단계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려운 일은 어렵다고 말하는 순간 진짜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쉽다고 말하며 쉬워질 때까지 반복해보면 정말 쉬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약을 파는 건 절대 아니고요. 어린 시절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참 재미있고 쉬운 놀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림은 재능이 있는 사람만 그리는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해봤는데요. 어떤 분야든 세부적으로 파고들면 복잡한 원리와 규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든 원리 원칙을 배우고 습득하는 과정은 분명 어렵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원근법, 해부학, 명암의 깊이, 세계 조화, 이 모든 걸 완벽하게 담은 예술적인 작품을 그리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모든 그림이 작품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림을 포기하기엔 그림은 너무나 매력적인 놀이이며 자기 표현과 의사소통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림은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놀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놀이는 단순한 룰을 반복하면서 익숙해지며 재미를 찾는 것을 반복합니다. 익숙해진 놀이가 재미가 사라지면 난이도를 높여서 새로운 놀이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단계적으로 다양한 놀이의 룰을 배우고 익혀서 그 룰이 당연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림도 같은 원리로 학습해야 평생 즐길 수 있는 자기 표현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놀이의 목적은 잘하는 게 아닌 즐기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두 번째 장입니다. 첫 번째 장의 설명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좀 더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연상도형을 활용하여 포즈 그리기 기법은 인물이 몸을 웅크리고 있을 때 포즈에 따라 외곽선이 특정한 비율로 형태를 연상할 수 있는 도형과 유사해지는데요. 이것을 패턴화하여 포즈의 특징을 찾아내는 포즈 드로잉 기법입니다.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주변 사물의 실루엣이나 최소의 획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순한 도형 안에 웅크린 포즈를 그려놨습니다. 일정한 도형 안에 포즈를 채워넣을 수 있다면 도형을 통해서 포즈를 연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도형의 형태 안에 포즈를 압축하여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모든 포즈에 적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감이 있고요. 웅크리거나 보는 각도상 길이가 축소되어 실루엣이 단순한 포즈에 하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 방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포즈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쉽게 배우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림을 어렵지 않게 그리면 됩니다. 이게 무슨 미친 소린가 하실 텐데요. 그림 관련 지식은 실기에서도 많은 분야가 있는데요. 입체, 원근법, 해부학, 명암, 색채 등의 분야엔 무수히 많은 지식과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는
그 모든 지식을 한 번에 필요로 하진 않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걸 한 번에 하려고 한다면 스스로 일을 어렵게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을 배우기 위해서 어학사전을 통째로 외우진 않듯이 그림도 필요한 최소의 지식과 룰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의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앞길이 앞으로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보이는 것처럼 한 번에 모든 게 쫙 보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듯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작은 것부터 처리하다 보면 방법이 하나씩 보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토샵이나 블렌더 같은 툴을 배울 때도 비슷한 경험을 하실 텐데요. 이런 디지털 툴들은 알아두면 좋은 기술과 기능들이 여기저기 많이 숨어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툴 공부를 완벽하게 끝내고 툴을 사용하려고 하면 아마 그 툴은 평생 사용할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툴은 꾸준히 개발되고 나올 테니까요. 대체로 그런 것들을 배울 땐 그냥 무작정 써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기능을 하나 발견하면 그걸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거나 그려야 합니다. 하나를 익히면 또 필요한 게 생기는데요. 그걸 또 하나씩 익혀가면서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전체를 알게 됩니다.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겠지만 그림 쪽은 특히 직접 해봐야만 비로소 자신의 방향성을 알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기 전엔 재미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해놓고 보면 노잼일 수도 있고요. 어렵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일이나 기술들이 막상 해놓고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판단은 직접 해봐야만 알 수 있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광고 카피에 설득보다 용서가 빠르다는 말이 있던데요. 그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든지 해보고 아니다 생각이 들면 빨리 접으면 됩니다. 그런데 시작을 미루면 그만큼 허송세월을 보내며 인생을 낭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뭐든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당장 시작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 저도 유튜브 영상 제작을 한 5년 전에 시작했다면 좀 더 많은 영상을 이미 제작했을 텐데 하는 후회를 하곤 하는데요. 어쩔 땐 5년 전에 저를 만나 멱살을 잡고 싶은 심정이 들기도 합니다. 다행히 지금이라도 시작했으니 5년 후에 자신에게 멱살 잡힐 일은 사라졌네요. 지금 그리는 그림은 연상도용을 이용하여 뭉클린 포즈의 인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포즈를 그리는 기법은 게임 업계보단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작화 작업에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사실 게임 쪽의 캐릭터 시트 작업은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시트 작업과는 성격 자체가 조금 다른데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의 캐릭터 시트는 성격이나 역할에 중점을 둔 디자인을 보여주는 목적의 시트라면 게임 쪽의 캐릭터 시트는 의상의 룩이나 아이템을 매력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좀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링을 하기 위한 설계도를 제작하는 제품 디자인 쪽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동적 시트도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쪽은 표정이나 제스처에 중점을 둔다면 게임 쪽은 캐릭터 스킬의 큰 동작이나 성향을 표현하는 자세를 디자인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작업이 진행됩니다.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업계별로 요구하는 포즈 드로잉의 기술이 다르니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때 그 부분을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연상도용을 이용한 포즈 그리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이 기법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규칙은 같습니다. 앞에 있는 요소를 먼저 그리고 중첩되는 뒤의 요소일수록 후반의 작업을 진행하는 간지선과 절지선의 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이제 잠시 리본을 그리는 방법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리본을 그리는 방법은 지금까지 영상에서 정말 여러 번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계속적으로 리본에 대해서 반복 설명하는 이유는 그만큼 리본을 그리는 방법이 그림을 배우는 과정 전반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본이 갖고 있는 가이드의 역할은 구부러진 형태에 있습니다. 구부러진 형태를 묘사하는 최소의 단위가 리본이기 때문에 여기서 최소의 단위의 의미는 획의 개수를 의미하는데요. 모든 구부러진 사물을 그릴 때 기본 형태의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리본을 활용하여 인물의 포즈를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은 구부러진 리본을 그리고 그 안에 인물의 포즈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다양한 각도의 구부러진 포즈를 그릴 때 유용한 기법인데요. 여기엔 작은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리본을 그릴 때 무작위로 구부리는 것이 아니고 관절의 위치와 가동 범위의 정도를 감안하여 구부리는 것입니다. 이때 설정해야 할 관절의 위치는 어깨의 기울기, 골반의 기울기, 무릎의 기울기, 발목의 기울기 정도가 일반적이고요. 팔을 위로 올린 경우 팔꿈치의 기울기와 손목의 기울기까지 리본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움직임의 포착과 포즈의 선택은 포즈를 그리는 것보다 중요한데요. 대부분 가장 역동적인 효과를 주는 포즈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예외로 움직임의 중간 과정이 가장 좋은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은 공중에 떠있는 움직임을 표현할 때 그렇습니다. 포즈는 무한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사람 자체는 서 있거나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거나 앉거나 눕는 정도이지만 이 동작들을 묘사하는 방법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주 많습니다. 리듬에 대한 감각은 인물화에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간과되기 쉬운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근원적이고 추상적인 부분이라 형태의 외형적인 조형에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음악에서 리듬과 템포를 느낄 수 있듯이 그림에서도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그림에서의 리듬은 부드럽고 통일된 느낌을 만들어주는 선의 연속된 흐름을 의미합니다. 리듬은 일정한 힘의 흐름과 반복을 주기로 물결 모양으로 나타나며 이것들은 모두 통일된 목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어색해 보일 때는 이 리듬이 맞지 않는 것이 원인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리듬이 결여되면 움직임이 경직돼 보이고 불균형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림에서의 리듬은 음악과 마찬가지로 전체의 감각과 움직임이 개별의 요소보다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수면에 잔물결의 파동이 되풀이되듯 때로는 한 개의 선보다도 여러 개의 선이 더 강력한 표현력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듬감은 그림 실력을 드라마틱하게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리듬감의 표현에 사용하는 몇 가지 선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선은 포가스 라인입니다. 힘없는 S라인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선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면서 상하로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선들은 인체의 척추선과 윗입술, 헤어의 머릿결, 귀, 허리와 엉덩이, 다리에서 발목까지의 측면 등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인물화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동물화나 크리처 디자인, 건축 디자인, 제품 디자인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선형은 기본이 되는 외형의 리듬선을 적용한 것인데요. 비행기나 배, 자동차에서 가전제품까지 자연에서 돌고래나 물고기, 새의 날개를 본딴 리듬선을 외형에 적용한 것입니다. 리본에 두께를 주면 비틀린 토로소를 그릴 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비틀린 박스를 그리는 연습은 움직이는 포즈를 그리는 중요한 연습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방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포즈를 그려보겠습니다. 움직이는 포즈는 궤적을 느끼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궤적이란 현재 포즈의 직전의 움직임이 지금 포즈에 남아있는 느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궤적의 표현은 동작의 시작이나 끝을 포착하면 좋은 포즈가 만들어지는데요. 야구에서 투수가 볼을 던지기 직전의 포즈나 볼을 던지고 난 직후가 움직임의 전체를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를 그린다면 동작을 보여주고 싶은 만큼 전부 그리면 되지만 단 한 장의 포즈를 선택해야 하는 회화적 표현에서는 심리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운동의 직전과 직후의 형태를 포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보는 이로 하여금 움직임을 완결하게 하거나 갓 완결한 것 같은 움직임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움직임을 그릴 때도 균형감이 중요한데요. 사람이 한 발로 서 있을 때 대체로 체중은 중심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양이 역삼각형의 형태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두 발로 서면 체중은 직사각형의 중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발로 선 자세를 알파벳 Y로 표현하고 두 발로 선 자세를 알파벳 R로 표현합니다. 여기에 움직임이 더해지면 움직이는 방향으로 중심축을 기울여 포즈를 설정합니다. 이때 움직임의 속도가 빠를수록 중심축의 기울기도 커지게 됩니다. 리본을 인물 포즈에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구부러진 형태, 두 번째는 비틀린 형태,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조합한 비틀리며 구부러진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자료를 보고 이미지를 분석할 때 포즈의 접근을 리본으로 하기로 판단하셨다면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구부러진 유형을 분석한 후 작업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스케치가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리본은 인물 외에도 다양한 생물의 비틀린 형태를 묘사하기에 좋은 기법인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며 연구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번엔 리본을 활용하여 물속의 동물을 그려보겠습니다. 방법은 같습니다. 리본을 그려 전체의 비틀린 형태를 설정하고 세부적인 패턴의 묘사를 진행하여 스케치를 정리합니다. 어류의 비틀린 형태는 인물을 그릴 때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따로 팔다리가 없기 때문에 몸통의 전체 길이와 움직임에 집중하여 비틀림을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재밌는 특징은 꽁치와 곰치 같은 동물은 좌우로 구부러진 리본의 형태가 기본이 되고요. 고래 같은 동물은 위아래가 구부러진 리본의 형태가 일반적인 형태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물속 동물을 자주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실제 모습은 알 수는 없지만 순전히 자료사진이나 다큐 같은 영상을 보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미꾸라지가 말을 한다면 이런 모습일까요? 이번엔 좀 더 리본의 실질적인 응용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매듭을 그려보면 매듭의 모양 자체도 중요하지만 매듭의 앞뒤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형태의 성향이 결정되는데요. 인물의 형태를 그린 후 패턴을 리본으로 채워 넣어보면 기본 형태와 패턴의 관계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본의 형태를 리본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리본의 형태가 최소의 단위로 설정할 만큼 단순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단순하다는 건 기억하기도 쉽고 계산하기도 직관적이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따로 지면 위에 그리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염두에 두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번엔 이 리본의 규칙을 이용하여 가이드선을 그리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리본을 염두에 두며 절지선과 간지선을 이용하여 다양한 동물들을 그려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동물들에 대한 패턴을 어느 정도 숙지해야 하는데요. 이 주제는 헬트그렌의 동물학 기법을 참조하여 공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구글이나 핀터레스트에서 이미지를 참조하여 동물의 포즈를 분석해가며 연습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실 어프로치 기법이 아무리 좋아도 최종적으로 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패턴의 묘사입니다. 사물의 패턴에 대한 공부는 끝이 없고 아마 공부를 계속 하면 할수록 부족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패턴 공부의 완성은 없습니다. 단지 부족함을 아는 사람과 잘 모르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멈추지 않는다면 패턴 공부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리본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는데요. 아직 4개의 챕터가 남았습니다. 이번엔 누워있는 포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축소된 내 길이가 많이 발생하는 포즈의 인물을 그릴 때 사용하는 단면 등고선을 활용한 묘사 기법입니다. 주로 좌상이나 와상의 포즈를 그릴 때 활용되는데요. 방법은 기본 도형을 조립하여 형태를 잡는 방법과 매우 유사합니다. 다만 기하 도형을 완벽한 형태로 묘사하진 않는데요. 관절과 중간 단면에 해당하는 부분만 설정하고 사이의 선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가이드의 형태를 잡습니다. 이렇게 가이드의 설정이 정리되면 세부적인 패턴 묘사를 시작합니다. 이런 구도는 몸이 화면 쪽으로 쏠려 있거나 중첩되는 내 길이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간지선과 절지선의 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앞에 있는 요소를 먼저 묘사하고 중첩되는 뒤의 요소를 나중에 묘사하는 것입니다. 인물화에서 가장 어려운 과정은 누워있는 포즈를 그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이 그릴 기회가 없어서 익숙해지지 못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원근법 등 포즈의 형태가 복합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재미있는 경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 있는 인물의 포즈를 그렸던 과정은 잠시 뒤로 하고요. 지금부터는 공간을 차지하는 유연성 넘치는 동물로 가정하고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누워있는 포즈를 그릴 때도 서 있는 포즈와 마찬가지로 똑바로 누운 경직된 포즈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누운 포즈는 무한한 변화가 가능한데요. 그만큼 누운 포즈를 그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기본 비율을 적용할 수 없을 만큼 포즈에 원근법이 적용될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누워있는 포즈를 그릴 때 중요한 포인트는 편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어색한 포즈는 보는 사람도 불편하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포즈의 리듬을 주의 깊게 찾아내야 됩니다. 대부분의 모델은 서 있는 포즈보다 누워 있는 모습이 더 아름다워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분석해보면 지방이 안쪽으로 들어가 좀 더 날씬해 보이기도 하고 가슴이 아래쪽으로 기울어진 경우 부풀어서 더 커 보이고 원래의 원형이 살아나 부드러운 이미지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누운 포즈가 서 있는 포즈보다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는 어쩌면 자연의 섭리일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로 말이죠. 그래서 인물화 작품을 육감적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옆으로 놓은 포즈를 활용하라고 추천하는 모양입니다. 인물의 누드는 어떤 인물화를 배우든 기초로서 반드시 도움이 되는데요. 옷이나 방어구를 입었거나 천으로 가려진 인물을 그릴 때도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인체의 구조나 형태에 대한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인물을 조립하지 못하면 초상화를 그리든 풍경화를 그리든 어색해지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다들 누드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크게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원근감이 적용되는 포즈를 그릴 때 반드시 염두하며 작업해야 하는 부분은 계속 반복 설명드렸던 간지선과 절지선의 규칙입니다. 앞에 있는 요소를 먼저 그리고 뒤에 중첩되는 부분을 나중에 그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간지선과 절지선의 규칙을 귀에 피가 나도록 설명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엔 단면 등고선을 활용한 묘사 기법을 이용하여 엎드린 포즈를 그려보겠습니다. 엎드린 포즈를 그릴 때 우선 설정해야 하는 부분은 바닥에 닿는 부분에 대한 설정입니다. 엎드린 자세에선 보통 손과 무릎, 발과 앞꿈치 등이 지면을 딛고 있는 부분이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닿고 있는 지면의 높이입니다. 손발이 동일한 지면을 딛고 있을 수도 있지만 소파나 의자 등 각각 다른 높이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뛰어오른 점프 포즈를 그릴 때는 허리의 구부림의 각도를 설정하는 것이 역동감을 표현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뒤로 C커브를 이루는 곡선이 너무 과도해지면 자칫 보는 이로 하여금 불편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허리 관절의 한계 각도를 명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이드선이 정리되면 늘 해왔던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패턴 묘사를 시작합니다. 패턴 묘사는 간지선과 절취선의 규칙에 맞춰 앞에 있는 요소를 먼저 그리고 중첩된 뒤의 요소를 나중에 그립니다. 골반을 들어올린 자세를 고양이 자세를 부르는데요. 고양이와 비교해가며 묘사해 보겠습니다. 이 포즈는 요가 채널에 나온 자세를 보고 그렸는데요. 저도 목이 뻐근할 때 따라해봤는데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그림자 등고선은 1단계 명암 정도만 묘사합니다. 이 단계에선 입체를 설정하는 정도만 표현해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점프하는 자세는 무중력 상태에서 부유하는 자세와 비슷한 포즈라고 생각되는데요. 비행기 안에서 무중력 훈련을 하는 영상을 보면 떨어지는 상태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민간 우주 여행을 성공했다는 기사가 떠들썩했는데요. 저도 궁금해서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너무 기대를 했던 걸까요? 사실 별 감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짧은 시간에 무중력 체험을 하기 위해 그 많은 돈을 쓴다는 것도 낭비 같기도 하고, 무중력 고도까지 올라가지 않고 하강하면서 무중력 체험을 시켜줘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돈 많고 똑똑한 사람들도 사기는 참 시원하게 당하는구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움직이는 포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동적인 포즈의 인물을 그릴 때 사용하는 뼈대선과 중심축을 조합한 묘사 기법입니다. 팔다리의 움직임이나 포즈가 강조된 자세를 그릴 때 효과적인 기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한데요. 토로스의 형태와 머리의 위치를 단순한 도형으로 설정하고 팔다리를 회전축과 선으로 설정한 후 단순한 실루엣을 그립니다. 이렇게 설정된 가이드선을 흐리게 조정한 후 브러쉬로 세부 패턴 묘사를 진행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간지선과 절지선의 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앞에 있는 요소를 먼저 그리고 중첩되는 뒤의 요소를 나중에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 기법으로 자주 그리게 되는 포즈는 주로 달리기나 점프, 발차기 같은 격투 동작을 그리거나 발레나 피겨스케이트 같이 동작이 크고 명확한 움직이는 포즈들입니다. 균형은 누구나 갖고 있는 육체적 속성입니다. 우리는 몸의 균형이 맞지 않아 비틀거리거나 쓰러지려고 할 때 몸을 움직여 균형을 잡으려는 강한 본능이 있습니다. 보는 사람은 그림을 공부하거나 그리지 않더라도 그림에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을 단숨에 알아챕니다. 그만큼 균형의 요소는 무의식적으로 누구나 구분할 수 있는 포즈를 그릴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기본이며 중요한 요소입니다. 포즈에서 사전적 의미의 균형은
체중을 균등하게 배분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서 있는 상태에서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팔이나 다리의 한쪽이 반대쪽으로 뻗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렇듯 체중의 불균형한 상태를 바로잡으려는 본능이 있는데요. 한쪽 발로 서면 몸이 삼각형을 만들어 팽이와 같은 모양이 됩니다. 몸 전체를 앞으로 이동하는 전진 운동을 묘사하는 원칙은 언제나 머리를 발보다 앞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발걸음을 옮길 때 반드시 몸을 기울이게 되어 있는데요. 바닥에서 머리까지의 무게중심 기울기를 정점이라고 부르는데요. 속도가 빨라질수록 정점의 기울기는 급하게 기울어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런 속성과 규칙들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다양한 포즈를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인물의 포즈 스케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접근 방법에 대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 계기는 누드 크로키를 처음 시작했을 무렵이었는데요. 그 당시엔 2D 애니메이션도 어느 정도 경험이 있었고 게임업계 경력도 꽤 쌓였던 시기였는데요. 당연히 경력이 쌓인 만큼 해부학에 대해서도 나름 자신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만화 연대에서 주관하여 누드 크로키 실습을 저렴하게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그 당시 첫 실습의 기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4교시로 이루어진 수업인데 1교시는 1분 크로키, 2교시와 3교시는 3분 크로키, 4교시는 5분 크로키로 진행했습니다. 엄청난 흑역사였는데요. 제 스스로도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입니다. 모델분이 1분 단위로 포즈를 바꾸면 크로키를 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엔 1분이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뭔가 묘사해볼 틈도 없이 바로 다음 포즈로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스케치북엔 뭔지 알 수 없는 낙서만 잔뜩 남았고요. 2교시와 3교시는 3분 크로키를 진행했는데 1교시에 1분 크로키를 경험해서 그런지 처음엔 여유있게 포즈를 따라간다 싶었으나 모델분이 처음 보는 포즈를 취하니 다시 정신없이 쫓아가기 바빴습니다. 그나마 4교시에 5분 크로키를 진행하면서 간신히 페이스를 찾긴 했었는데요. 그날 집에 와서 하루 종일 멍했던 기억입니다. 누드 크로키라고 설레인 마음으로 기분 좋게 실습실에 들어갔다가 아주 호되게 두들겨 맞고 나온 기분이었는데요. 그때부터 스케치의 효율성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묘사는 시간을 들여 계속 수정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좋아 보이는 단계가 오는데요. 거기서 시간을 뺏어버리면 모르는 부분만 적나라하게 남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부분만 보완하면 빠르게 원하는 완성도의 스케치를 얻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시간이 확보되면 더 많이 그려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화면이 다 채워졌는데요. 이번엔 같은 방법으로 직선 툴과 브러쉬 툴을 활용하여 직선과 곡선의 가이드를 만들어 다양한 포즈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포즈의 연습은 주로 스포츠 사진을 보고 진행하면 좋은데요. 구글이나 핀터레스트에서 스포츠의 종목을 검색하면 좋은 이미지가 많이 검색됩니다. 그림의 효율에 대해서 다시 말해보자면 대응하는 마인드의 사고방식과 그리는 과정의 물리적인 획수를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그린다면 층고를 먼저 그리기보단 옆에 단면을 먼저 그리고 확장시키는 방법이 더 효율적입니다. 건물을 그릴 때도 평면을 먼저 그리고 높이를 그리는 방식이 더 효율적입니다. 인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인물이 아니더라도 모든 움직이는 생물은 움직일 때마다 또는 보이는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조용감과 리듬감을 갖게 됩니다. 이걸 단순히 포착 시점의 조형적인 부분만 가지고 접근하기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포즈의 경우의 수를 취합하여 6가지 타입으로 압축하여 포즈의 타입별로 유리한 대응 방법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방법이 지금 영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포즈를 접근하는 6가지 방법입니다. 저는 이 방법들을 활용하면 대부분의 포즈를 짧은 시간 안에 자유롭게 포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방법들로도 대응하기 힘든 어려운 포즈가 있거나 궁금한 포즈가 있다면 화면의 메일 주소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저도 같이 고민해보고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리는 그림은 검색된 스포츠 이미지를 모작하며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핀터레스트의 이미지 검색에서 주로 배구 경기의 이미지와 테니스, 축구, 달리기 등의 이미지를 검색했습니다. 요즘은 이미지 검색이 정말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필요한 이미지를 하나 검색하면 그와 유사한 이미지나 관련 검색어 등을 자동으로 나열해줘서 필요한 이미지를 정말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검색에 중독돼서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긴다는 점인데요. 역시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만만치 않네요. 이번엔 서 있는 포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콘테라 포스트의 포즈를 취하고 있는 인물을 그릴 때 사용하는 C선과 S선을 조합한 묘사 기법입니다. 다른 말로 리듬선을 조합한 묘사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이전 영상에서도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어깨 라인의 기울기와 골반의 기울기를 설정하고, 골반의 기울기는 위로 향한 쪽의 다리가 무게중심을 받치는 다리로 설정됩니다. C라인과 S라인으로 토로스의 선을 연결합니다. 척추에 가까운 측면엔 S라인을 사용하고 반대면은 C라인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가이드선의 정리가 완료되면 가이드선을 흐리게 처리하고 브러쉬로 인물의 패턴의 묘사를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패턴 묘사의 규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간지선과 절지선의 규칙, 가까이 있는 요소는 먼저 그리고 중첩되는 뒤 요소는 나중에 묘사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모든 규칙들은 같은 요소들을 형태에 따라 그리는 순서만 조정하는 것입니다. 서 있는 포즈라도 조금만 관찰하면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물의 포즈를 표현하기 위해선 그 동작에 잠재적 운동을 포착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움직이려는 힘을 덜기 위해선 체중을 한쪽 발에 두거나 몸을 비틀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옆으로 향하여 무언가에 기대야 합니다. 모든 포즈들은 거울을 놓고 직접 움직여보면 그리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런 원근법이 적용되지 않는 서 있는 포즈들은 주로 포트레이트 이미지로 활용됩니다. 포트레이트는 말 그대로 세로 초상화를 의미하는데요. 반대의 개념으로는 랜드스케이프, 가로 풍경화가 있습니다. 이런 구분은 비율이 기준이 되는 구분인데요. 샷으로 구분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풍경에서 사용되는 샷은 익스트림 롱샷과 그냥 롱샷이 있습니다. 반면 인물 중심의 샷은 인물의 전신샷을 의미하는 풀샷, 외모와 키, 작업과 스타일, 행동 등을 강조하기 위한 샷입니다. 그 다음은 인물의 무릎까지를 의미하는 샷, 니샷, 외모와 키, 행동과 제스처를 강조하기 위한 샷입니다. 그 다음은 인물의 허벅지까지의 샷을 의미하는 미디엄 샷, 대화, 투샷, 행동과 제스처, 팔동작을 강조하기 위한 샷입니다. 그 다음은 인물의 허리까지의 샷을 의미하는 웨스트 샷, 기본이 되는 샷인데요. 뉴스 앵커, 리포터, 인터뷰, 대화 등에 사용하기 위한 샷입니다. 그 다음은 인물의 가슴까지의 샷을 의미하는 바스트 샷, 뉴스 리포터, 인물, 강조 등에 사용하기 위한 샷입니다. 그 다음은 얼굴 샷, 확대샷을 의미하는 클로즈업, 얼굴, 표정, 강조 등을 사용하기 위한 샷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정한 것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의 익스트림 클로즈업, 내면의 감정과 강조 등을 사용하기 위한 샷입니다. 이렇게 샷의 종류와 목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샷은 단순히 화면을 자르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샷에 어울리는 제스처와 표정, 그리고 포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무에서는 포트레이트 작업을 진행할 때 전신을 위주로 러프 스케치를 진행하지 않고요. 화면 비율에 맞춰 어울리는 제스처나 포즈를 그린 후 화면상에서 확정된 러프를 기준으로 전신 스케치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이제 포즈를 그리기 위한 6가지 접근 방법에 대해서 한 번씩 다뤄봤습니다. 영상을 보고 바로 작업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관련 내용을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활용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지금까지 연구했던 기법들을 활용해 다양한 포즈를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직선 툴을 활용하여 포즈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브러쉬로 차분하게 패턴 묘사를 시작합니다. 요즘은 자기 앞가림도 스스로 못하면 어느 순간 절친들도 부담스러워한다고 하던데요. 최근 책상이고 방바닥이고 잡동사니가 넘쳐 흐르네요. 너저분하게 널려있으면 다른 잡동사니를 부른다는데 오늘은 영상을 업로드를 마치고 저도 방 청소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지금 그리는 그림은 발레리노의 밸런스 포즈의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발레리노들의 체형은 너무 마르지도 않고 적당한 근육이 발달되어 있어 요즘 트렌드의 체형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보디빌더 같은 근육질 체형만 주로 그리던 저에게는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체형의 패턴을 그려보겠습니다. 옆모습의 우아한 발레리노의 포즈인데요. 포즈의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 한 팔을 든 등이 보이는 옆모습을 그릴 때는 위로 올린 팔의 승모근과 삼각근의 연결된 형태의 묘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림자 단면수는 1단계의 중간 명암을 표현하고요. 팔의 상박과 하박, 허벅지와 종아리의 중간에 단면선을 그어 입체의 형태를 확정짓습니다. 이번엔 비슷한 포즈의 발레리나를 그려보며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직선 툴로 포즈를 확정짓고 선을 흐리게 하여 브러쉬로 세부적인 묘사를 진행합니다. 발레리나와 발레리노의 포즈의 차이점은 허리의 C커브 곡선의 차이가 눈에 띄는데요. 발레리나의 경우 허리를 뒤로 더 구부려 여성의 유연성과 아름다움을 강조한 느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팔다리의 중간 단면선과 그림자 단면선을 그려 포즈를 정리합니다. 이번엔 발레리나와 발레리노의 점프하는 포즈의 패턴 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통 움직임을 묘사하는 포즈는 동작의 시작 직전과 동작 직후를 포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유일하게 점프 동작은 동작의 중간 과정을 포착하는 것을 정석으로 삼고 있습니다. 채공하는 순간을 강조하기 위함인데요. 실제 자세 자체도 채공 시의 포즈의 우아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림자 단면선과 중간 단면선을 그으며 스케치를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스케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직선 툴로 여성의 콘트라포스트 포즈를 그리기 위한 가이드 스케치를 진행합니다. 가이드 안에 브러쉬로 패턴 스케치를 진행합니다. 무게중심에 맞춰 리듬선 C선과 S선을 그려놓습니다. 전체 외곽선을 완성하고 그림자선과 팔다리의 중간 단면선을 그리며 그림을 정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스케치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이제 가볍게 초벌 컬러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기본 톤을 잡고 면을 정리하는 과정은 그동안 여러 번 중복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가볍게 알테니 스킵하겠습니다. 우선 에어브러쉬로 외곽의 둥근 면을 표현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인물 실루엣의 외곽은 원기둥처럼 둥글게 말려 있습니다. 이때 무채색보단 한색을 사용하면 색이 탁해지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라이트 설정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외곽을 좌우로 구분하여 역광을 표현합니다. 저는 왼쪽은 쿨톤으로 설정하고 오른쪽은 원톤으로 설정하고 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 레이어 위로 레이어를 추가했기 때문에 묘사를 진행하면서 외곽선의 정리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언제나 그랬듯 반복의 연속입니다. 이 과정을 모든 포즈의 스케치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혹시 스킵했던 과정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전 인물 채색 영상들을 둘러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볼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궁금하신 부분만 찾아봐도 좋습니다. 바탕에 컬러를 미리 지정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색을 먼저 지정하는 이유는 색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재질에 따라서 명도의 변화에 맞춰 색상도 조금씩 변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피부색이나 반사 성질이 있는 재질은 색상의 폭이 넓은 편입니다. 이런 부분은 초벌 채색 단계에서 어느 정도 설정하면서 진행하면 나중에 밀도를 올렸을 때 미세한 색의 차이가 생겨 그림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인물 포즈를 접근하는 방법, 비대칭선의 조합, 리본의 활용, 연상도형의 활용, 단면선과 실루엣의 조합, 뼈대의 활용, C선과 S선, 리듬선의 활용, 이렇게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여 인물 포즈를 그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역광이 묘사가 어느 정도 정리되어 가는데요. 곱하기 레이어를 추가하여 바탕에 설정된 색을 인물에 적용합니다. 이때 색을 좀 더 다채롭게 표현하고 싶다면 오버레이 레이어를 추가하여 주변에 유사색을 추가해가며 채색을 진행합니다. 모든 그림은 시간을 투자할수록 완성도가 올라가고요. 연습량이 늘어날수록 숙련도가 발전합니다. 세상은 나의 결과물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공들였는지 생각보다 빨리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즐기면서 실력을 늘려가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시기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반복이 최고의 스승입니다. 감사합니다.